암세포는 정말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암이 커나가는 거예요. 이런 유전자가 한마디로 암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변이된 유전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에는 이런 유전자를, 변이된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도 우리 환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맞는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환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환자들이 암이라는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 관리에서 저는 환자들한테 항상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환자들이 어떤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잠깐 쉬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못하고 저런 상황에서 못하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할란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쉬고 있다고 해서 암도 안 크고 쉬어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암은 제 갈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항상 관리가 중요하고, 항상 어느 하나의 치료에 의해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방향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건가를 찾아가지고, 또 어떤 부분은 절대 이거는 괜찮겠지, 저거는 괜찮겠지, 이런 부분들도 피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재발 전이가 됐거나 삼중음성 유방암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조금 어려운 암들, 이런 부분들에, 어려운 암이라는 것은 좀 암도 성질이 좀 고약한 암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잘 가는 암들,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항상 신생혈관 억제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신생혈관 VEGFR이라는 거거든. 이것을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음식이 바로 양파에 있는 이제 케르세친,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씨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로, 그 다음에 사과에 들어있는 피세틴,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억제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 상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이제 많이 하죠. 우리 암은 사실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암에 크려면은 혈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혈관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해야만이 암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암을 커가는 데 있어서 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케르세친, 그 다음에 피세친, 그 다음에 레스베라트로, 이게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있는 음식,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양파, 우리가 사과, 이제 포도 씨에 들어있거든요. 포도는 아닙니다. 포도 씨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포도 씨를 우리가 잘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능식품을 가지고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양파를 먹는다 하더라도 양파는 케르세틴이 어디가 많이 들어있냐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껍질. 우리 보통은 양파 껍질을 벗겨서 버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껍질이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그게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과즙은 또 포도당,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즙을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껍질을 먹고, 과즙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신생혈관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발 전이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즙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만들 때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되게 이거 하면은 이 껍질 같은 거 벗겨버리고 하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별로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중에서 보면은 사과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 중에서 사과는 과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과즙이 있는 부분들을 빼고, 그걸 빼고 약간의 사과가 이 주스를 만들면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사과를 약간 넣으면 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사과는 들어가지만 우리가 과즙이 있는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하고 하는 게 좋죠. 근데 씨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느냐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레스베라트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도 씨에 많이 있다 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포도를 많이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요즘에 기능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스베라트롤 제품이 국내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 직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장을 하는데,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하지만 사과라든지 뭐 양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해도 괜찮죠. 항생제는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세균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항생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항암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상처를 낫기 위해서, 감염 안 되기 위해서 항생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항암을 하게 되면은 백혈구가 떨어진다든지, 그런데 이제 뭐 폐렴이라든지 또 어떤 부위에 감염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항생제를 쓰게 되면은 항상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생제는 장내에 미생물 있잖아요. 이 미생물도 다 죽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항생제에 저항하는 세포들만 남게 되거든요. 그럼 이 저항하는 미생물들은 대개는 보면은 나쁜 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암하고 관련해서 그럼 항생제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장을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장이 엉망으로 만들어지면 일단은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그리고 우리 장 안에서는 미생물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항암 물질도 미생물에서 만들어지고, 면역을 높이는 물질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신경 호르몬 같은 거,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가바라든지 이런 호르몬들도 같이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기능이 나빠져서 면역도 떨어지고 어떤 우리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올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항생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항생제가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항암을 하잖아요. 항암을 하게 됐을 때 항암의 내성이 빨리 오게끔 하는 게 또 항생제가 영향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면역 항암제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요즘에는 어떤 기본적인 항암 외에 면역 항암제가 관여하는 게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면역 항암제가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근데 효과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항생제를 썼을 경우에는 장 기능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파괴가 되면서 면역 항암제의 내성이 빨리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면역 항암제를 사용을 할 때는 항생제 투여를 중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 기능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아니면 포스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써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은 이 훨씬 더 면역 항암제에 대한 내성 같은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효과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은 치료하는 가운데 항생제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항생제는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항생제를 썼다 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항상 같이 병행을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 계통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실은 면역이 우리 암세포에 대한 면역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이제 비슷하거든요. 같다고 봐요. 우리가 T세포나 NK세포가 주로 이제 관여를 하는데, 감기에 걸리는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면역을 같이 이제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감기에서 가능한 한 항생제를 사용을 않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바이러스는 항생제에 죽질 않아요. 바이러스는 단지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고 2차 감염으로 세균이 감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항생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기침하고 가래나고 콧물 나면 바로 항생제부터 써버리거든요. 근데 가능한 한 우리 암 환자분들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정말 어떤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됐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항생제를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 장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특히 항암이나 수술하고 난 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환자들 같으면 그런 보완을 꼭 필요합니다. 셀레늄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한방에서 약방에 감추라 하잖아요. 암에 있어서는 이 셀레늄이 약방에 감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적으로 암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있고 적게 발생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암이 적게 발생하는 나라에 보면 대부분 다 토양에 셀레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늄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특히 셀레늄이 갑상선 기능에 작용을 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T3가 있고 T4가 있거든요. 그래서 T3가 활성형이에요. 활성형으로 T4에서 T3로 바뀌는 데 있어서 셀레늄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갑상선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면역 세포에 충분히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해줄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게 셀레늄이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데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또 가지고 있어요. 특히 또 글루타치온에 있어서 글루타치온의 활성형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셀레늄이 관여를 하고, 그리고 P53이라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암 환자들이 이 P53 유전자가 변이가 와서 기능을 못해요. 되게 암 환자 중에 거의 한 80%가 P53이라는 유전자가 변이가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셀레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셀레늄은 그 자체로 암을 억제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셀레늄은 암 치료하는데 관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암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는 셀레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셀레늄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해야 돼요. 안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약으로도 나와 있고 기능식품으로도 나와 있지만 항상 음식으로 같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 셀레늄에 대해서 그냥 브로콜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브라질 너트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거든요. 그리고 나 셀레늄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토양에 셀레늄이 없는 토양에서 재배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런 거라도 셀레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를 보는데, 브로콜리는 이렇게 석회색이나 화강암이 있는 지형에서는 셀레늄이 별로 없어요. 되게 화산토에서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셀레늄이면 제주도가 상당히 아마 지리적으로 볼 때는 많이 더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먹더라도 또 그 외국에서 이렇게 기능식품으로 구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셀레늄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한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셀레늄은 미네랄 중에서도 가장 암하고 관련된 미네랄이고 저는 약방의 감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하나의 세포에서 암이 만들어지면 이 세포가 어떤 규칙이 없이 막 계속 성장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암세포는 정말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암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칙을 주는 게 뭐냐?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막 정자하고 난자하고 수정이 됐을 때는 엄청 빨리 커요. 그렇잖아요. 그 10달 동안에 한 4kg 정도로 빨리 크는 그런 세포들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들에는 있어서는 성장하는 신호를 주는 유전자들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되고 암이 발생했을 시점에 가면은 원래는 세포들은 성장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빨리 성장을 시켰던 그런 유전자는 전부 스위치가 다 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50대, 60대 때는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세포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는 없어요. 그런데 암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이제 달라져요. 빨리 성장을 시켰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활동했던 유전자를 깨우는 거거든요. 깨워가지고 암세포가 빨리 크는 거예요. 지 멋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50대, 60대 나이가 됐다. 그러면 50대, 60대 활동해야 될 유전자들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빨리 크게 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다 켜가지고 활동을 시키고 또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유전자들은 다 꺼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되게 돌연변이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스위치만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만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한마디로 암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무조건 이 암덩어리를 죽이는 역할. 그렇잖아요. 죽이고 아니면은 수술해서 들어서 없애버리고 또 면역이 공격을 하게끔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뒤에서 계속 암세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신호가 있어요. 바로 이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꺼야 돼요. 그래서 이 끄는 방법이 우리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표적 치료제도 바로 이 치료입니다. 신호를 주는 유전자를 여기서 억제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면역 항암제라 해서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가 아니에요. 면역 세포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것도 일종의 면역 항암제지만 표적 치료제에 들어갑니다. 그 표적 치료제는 바로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암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바로 유전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려면 어때요? 막 한쪽에서는 막 계속 막 만들으라고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옆에서 막 죽이고 한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갈수록 유전자를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유전자 조절. 암을 만드는 설계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거를 여기서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직까지도 유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하니 돼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유전자가 암을 만든다는 것은 다 알아요. 하지만 얼마만큼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 알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유전자 중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냥 보조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결정적인 것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 치료제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결정적인 유전자를 이제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변이된 유전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그래요. 최소한 하나의 암을 만드는데 변이된 유전자가 20개 이상은 돼야 한다. 근데 20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적 치료제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자연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에는 이런 유전자를, 변이된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 파이토케미칼들은 대개 우리 음식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채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파이토케미칼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탄수화물을 공급을 줄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영양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먹잖아요. 그래서 매일 먹으면은 우리가 매일 표적 치료제를 먹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억제하는 이런데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채식을 더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마늘이 보면은 우리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늘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마늘 있잖아요. 통마늘 속에 보면은 알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알린. 이 알린이라는 물질이 알리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 이게 공기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수분하고 이게 접근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알리신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알리신으로 바뀌어야만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하고 노출이 되려면 통마늘인 상태에서는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으깨는 거예요. 으깨었을 때는 바로 노출이 되잖아요. 으깨가지고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이게 마늘을 하면은 통마늘보다는 편마늘, 쪼개자라. 이것도 효과가 나는데 으깬 것보다 못하지만 자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요. 통째로 익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먹는 것도 효과가 떨어지는데 익혀가지고 먹으면 우리 매운맛이, 톡 쏘는 맛이 우리가 생마늘 먹으면 엄청 톡 쏘잖아요. 그런데 익혀버리면 어때요? 맛이 없잖아요. 알리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늘이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도 있고 면역도 올리는 작용도 있고 알리신 외에도 설포라판이라는 이런 해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도 있는데 그 먹는 방법을 잘 맞춰가지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고 나면 체중이 많이 빠져요. 또 수술하면, 항암을 하면, 방사선을 하면 체중이 많이 빠지니까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든지 예전에 내 체중을 유지하거나 또 주변에서 그래요. 암을 잘 버티려면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막 먹어요. 그런데 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한번 봐야 하잖아요. 내가 잘 먹으면 누구도 잘 먹어요. 암세포도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뭐 밥을 반 그릇을 먹어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로서 쓸 수 있는 게 반 그릇이랍니다. 한 그릇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때요? 남아있는 반 그릇을 내 몸을 위해서 더 쓰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것은 반 그릇까지예요. 나머지 반 그릇은 뭐 하느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겠죠. 뱃살이 늘어나. 그때는 근육이 느는 게 아니에요. 지방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암이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이 남아있는 것을 암세포가 가져가죠. 그러면 내한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암세포가 가져가니까 내가 잘 먹는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암세포가 잘 큰다 말하고 같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내가 암에 걸리는데 체중이 빠졌어. 이거 보충해야 돼. 그 주변에서도 암 환자는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결코 바람직한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체중을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체중을 절대 암에 걸렸을 때 그 체중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체중까지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자기의 키하고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가장 적절한 체중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근접하거나 거기에서 한 뭐 2, 3kg 적은 이런 경우가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환자들이 너무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회복하면서 자기 체중이 올라가는데, 뭐 자기 체중 완전히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후에 내가 이제 우리 환자들을 쭉 보면은 체중이 예전 체중까지는 안 간다고 봐요. 대부분 다. 그래서 몇 킬로 정도는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한 10킬로 이하로만 내려가 버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올릴 수 있지만 내 목표를 내가 예전에 내 체중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낮게. 근데 내가 적게 먹어도 그 체중으로 간다면 나쁠 거예요. 없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쓸 거 다 쓰고 한다면. 그런데 그 체중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내 체중이 느는 것보다는 암세포 도와주는 꼴이 될까 봐서 그러는 거죠. 저는 우리 환자들 항상 딱 병실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뭐부터 보냐면 체중이 느는 표시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 다음에 빠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자마자 얼굴 보면 약간 표시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체중이 늘었느냐 아니면은 체중이 줄었느냐 물어보고 체중이 늘었으면은 운동해서 뺄 수 있도록 하고 식사 양이 많으면 식사 조절을 해야 된다 하고 그런 상담을 꼭 해주는 거죠. 식이섬유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하는데 이 식이섬유가 그럼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한 400g에서 하루에 400g에서 600g 정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400g에서 600g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거선요법에서 이렇게 주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하루에 뭐 열 몇 번씩 먹으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먹어야 아마 400에서 600g 정도 되는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식이섬유가 그러면 이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식이섬유는 그 장 기능에 상당히 좋은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식이섬유가예요. 그래서 원래 식이섬유는 우리가 유익균들을 유도하는 게 식이섬유고, 그 다음에 설탕이라든지 이런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해균들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그런 유익균을 유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암을 억제하는 이런 물질들을 식이섬유를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뷰티릭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H작이라는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를 이렇게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들을 갖다가 밖으로 배출시켜버리는 역할도 해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발암물질들, 그리고 암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쁜 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대변으로 빼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식이섬유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면역을 높이는 이런 기능도 하거든요. 식이섬유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해요. 에너지를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우리 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신경 호르몬들도 우리 장 안에서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식이섬유를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사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400에서 600g이면 먹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동결 건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노로 분해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400에서 600g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농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고, 그렇지만은 평소 때 가능한 한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이런 식이섬유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영양분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성 쪽에 어떤 단백질 섭취를 이런 데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칼로리가 문제가 돼서 그 암이 나빠지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을 많이 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노력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항산화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항산화제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암이 워낙 산화물을 많이 만드니까 이것을 억제를 하고 하는데 항산화제가 항암 작용을 많이 갖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어떤 이제 현상이 올 건지, 우리 몸에서 특히 이제 면역세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하잖아요.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격을 하는 무기가 뭐냐면 산화물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산화물을. 그래서 이 산화물이 없으면은 면역세포도 공격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우리 면역세포도 공격할 산화물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는 적절하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항산화제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비타민 C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A, 뭐 비타민 B, 그 외에도 뭐, 글루타치온, 여러 가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좋다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먹었을 때 정말 내한테 도움이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은 항산화제를 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저는 이제 오게 되면 항상 좀 물어봐요. 기능식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있느냐.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그걸 조절을 해주거든요. 전부 저는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거 뒤로 빼고 그런 부분도 조정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게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을 피하게끔 하는 것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음식을 할 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오일 종류가 되게 이제 그 불포화지방산을 우리는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오메가6, 그 다음에 뭐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7, 오메가9,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은 식용유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오메가6예요. 뭐 해바라기씨유라든지 면화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포도씨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오메가6거든요. 근데 코코넛유는 그냥 포화지방산. 근데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코코넛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포화지방산 안 좋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먹으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코코넛유는 튀김 같은 거 할 때 쓰잖아요. 쓰면은 식용유는 그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메가6는. 그래서 오히려 발암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코넛유는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코코넛유는 바로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래서 빠른 에너지로 바뀌는 게 있고, 그리고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쓰더라도 달리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코코넛유가 가지고 있는 항암 작용이 있어요. 특히 보면은 코코넛유에는 P53이라는 유전자, 이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P21이 어떤 약이냐면 CDX라는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C-포스라는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를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암종별로 볼 때 그 연구의 자료에 보면은 유방암이나 그 자궁 내막암 이런 경우에 포도씨유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을 특히 튀김용으로 쓰는 경우에 어떤 오일을 쓸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자들이 오일을 써야 될 경우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튀김용으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발화점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안 좋은 트랜스 지방으로 빨리 바뀌는 효과가 있어요. 식용 오메가6가 많은 이제 이런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용유들도 모두가 다 트랜스 지방으로 변형하기 때문에 저는 암 환자들은 가능하면 어떤 요리를 할 때 열을 가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코코넛유를 권하고 싶어요. 근데 이 코코넛유가 좀 보면은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좀씩 있어요. 왜냐하면 특유한 맛이 있어요. 냄새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상당히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가격이 조금 비싼 단점이 좀 있어요. 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은 그 코코넛유를 권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앞으로 먼 장래에는 그런 방법이 나올 거예요. 2012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요, 존 거돈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시냐 야마나카라는 분이 공동 연구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뭐였냐면 이 정상세포를 줄기세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퇴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엄마 뱃속에서 막 수정돼 가지고 그 만들어지는 수정란이 있잖아요. 이 상태로 바꿔버리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유전자 단백질을 정상 세포에다 주면은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단백질을 주니까 이게 줄기세포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정상 세포가 이런 줄기세포로 바뀔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분화를 시키면 줄기세포가 이렇게 정상 세포로 또 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역분화라고 그래요. 정상 세포에서 줄기세포로 가는 것을 역분화. 그 다음에 줄기세포에서 정상세포로 오는 것을 분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이 있는데 이게 악성암, 줄기세포암이다. 그러면 일반 암세포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는 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실 암에 걸렸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을 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항암제나 방사 써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기 손상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 많이 남잖아요. 그 피부에도 상처도, 수술 상처도 남고 좋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꿔버린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재발전이 되는 암세포, 줄기세포를 일반 암으로 바꿔준다면 항암제 잘 듣겠죠. 항암 치료에 우리가 줄기세포는 항암제에 저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암으로 바꿔놓으면 치료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장 좋으면 정상세포로 바꿔버린 다음에 암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단초를 준 게 2012년도에 그 연구 자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 지금 많은 연구자들은 그걸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게 주는 의미는 앞으로 이런 치료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완치도 가능할 수 있고, 그 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암은 잘 버티고만 있으면, 저는 종종 이 말을 써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암으로 죽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워낙 단백질에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단백질을 섭취한다. 그분 이야기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항암해가지고 이렇게 면역세포도 파괴되면 그것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야 되고, 정상세포 파괴되니까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수술하게 되면 회복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를 먹고 나면 기력이 좋아지니까 봐라. 고기를 먹어야 뭔가 힘도 나고 다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017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그 연구된 논문 자료를 보면은 총 먹는 단백질 양하고 암으로 인해서 사망률하고 관계, 그 다음에 암이 발생하는 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단백질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딱 필요한 양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날 섭취된 것은 전부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크게 많이 먹는다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오듯이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하루의 식단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루에 탄수화물이 60%, 지방이 20%, 단백질이 20%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암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5%라고 돼 있어요. 20%가 아니고 5% 정도를 단백질을 먹어라. 그런데 20%가 넘어가서 25%까지 넘어가게 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논문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 해도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도한 단백질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무 우리 환자분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은 내 영양이 면역도 올라오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기력도 없고 체력도 떨어지는데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학에서는 잘 먹으라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라든지 이런 것만 잘 먹으라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데 바로 그 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결코 많이 먹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김치가 보면은 항암 음식에 들어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이제 김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김치는 막 담궈가지고 먹으면 상당히 맛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이게 이제 묵은지를 먹는 것도 상당히 맛이 있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묵은지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이게 그 항아리에 김치를 갖다가 저장해 놓으면 위에 파랗게 하얗거나 파란 이렇게 곰팡이가 뜨잖아요. 이게 바로 아플라톡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아플라톡신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은 끓여도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사라지질 않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런 아플라톡신을 우리가 묵은지를 먹었을 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묵은지가 나쁘다는 것은 바로 이 곰팡이에서 아플라톡신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김치는 많은 좋은 유산균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좋은 성분들이 많고 좋은 이 미생물들이 많을 거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묵은지가 어느 한계를 넘어선 오래 둘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두었을 경우에는 이 안에는 미생물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은지를 먹더라도 너무 오래됐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그 우리 위에 곰팡이 같은 게 떠 있고 이런 묵은지는 피하셔야 되고 이거는 오히려 암을 만들거나 발생을 시키거나 암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환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보통 초진 환자들 같으면 짧으면 1시간 아니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환자들마다 사연 없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뭔가가 뭐 자기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자기 어떤 정리돼야 할 일들도 있는 거고 가정사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병원에서 치료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해요. 야, 요번에 이거 끝내고 치료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계속 암이 커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나? 또 여유를 갖는다 하더라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마치고 나면은 내가 시작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건 아니다.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근래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근데 암은 결코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건지 이제 이걸 많이 물어보죠. 그럼 이제 대학에서 해주는 것은 스케줄대로 프로토콜대로 있는데 사실 요즘에 대학에서도 워낙 환자들을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환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들한테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면역이라든지 어떤 또 유전자 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환자들 입장에서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그 불안을 그러니까 의외로 환자들이 이런 게 많아요. 기수도 좋고 분화도도 다 좋은데 아주 안 좋아질 거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거든요. 또 반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현재 나오는 증상이 없다 해가지고 아주 또 등한시하고 자기 몸을 꼭 나무 몸인 양 방관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다 머릿속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우리 환자들이 음식이에요. 음식이나 운동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의외로 와가지고 원인을 찾으면은 나는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암에 걸렸다. 나는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 그런 환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암은 뭐 현대의학적 수술, 항암, 방사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면역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저는 산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몸이 산성화가 되는 거. 우리가 산성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는 대사 과정에서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자체가 탄수화물,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 모두 산성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산화물로서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암 자체가 포도당을 이용해서 젖산을 만들기 때문에 특히 더 산성화가 되죠. 그리고 암 세포는 산성화가 됐을 때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성화를 만들어 놓으면 면역세포로부터 공격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주변에, 암세포 있는 주변에 산성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산성화를 만들면 우리가 항암제에 대한 내성도 잘 생기고 또 면역세포들도 공격력이 떨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치료로 하면은 수술, 항암, 방사선 아주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면역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산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성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돼요. 그러면 산성화가 되면 왜 그러느냐? 대개 암세포가 산성화가 되면은 나중에 줄기세포 쪽으로 잘 바뀌어요. 암 줄기세포는 치료의 저항력이 아주 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됐을 때 만들어지는 세포가 암 줄기세포거든요. 그런 줄기세포 상태로 많이 가게 되죠. 또 산성화가 됐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공격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되고 그리고 치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산성화를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장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산성화를 막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보면 상당히 우리 환자들이 가볍게 생각을 하거든요, 산성화를.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산성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이 산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교정하는 치료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산화물이라든지 또 항산화제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산성화를 막고 산성화를 해결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성도를 체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썼던 리트머스 시험지는 1, 2, 3, 4, 5, 6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1단위로 이렇게 나는데, 우리 사실 우리 몸 안에 산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7.35에서 7.45 사이거든요. 그럼 아주 그 편차가 적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려면은 이렇게 1, 2로 돼 있는 그 이런 단위로는 안 되고 0.1, 0.2 이런 단위로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되게 이제 아침에 막 기상하자마자, 그게 아무 때나 체크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기상하자마자 이렇게 산성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성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혈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도 있고 타액도, 침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혈액은 체크해야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액에는 산성도가 7.35에서 7.45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 몸이 산성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혈액에는 달라요. 그래서 혈액을 체크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을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소변은 매일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내가 운동을 했느냐,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침을 가지고 해야죠. 침은 타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산성도가 중요한 거는 암세포 주변이거든요. 혈액이나 소변이 아니고 암이 있는 자리 주변의 산성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암세포 주변에는 간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액이 있거든요. 액체가 있어요. 이걸 간질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암세포 주변에 있는 간질액의 산성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유일하게 이 간질액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인체에서는 침이에요. 침은 간질액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침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가장 정확한 접근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도 체크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정확성은 없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가끔 이 이야기 하세요.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거품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몸에 산성화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변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 때 자주 이렇게 거품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소변을 본다면 그 산성화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왜 거품이 발생을 하냐면, 산성화된 소변을 눕게 되면 우리 변기에 있는 물하고 부딪히면서 거품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이게 뭐 당뇨가 왔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우리 당뇨도 몸이 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고, 그 산성화되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거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내 몸의 산성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막 일어나자마자 산성도를 체크를 했을 때 6.7 이하면은 산성화가 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타임을 놓쳤다 그러면 30분 후에 체크를 해요. 일어나서 그때 체크를 했을 때 7.0 이하면은 일단 산성화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뭘로 해결할 것이냐.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암 환자는 암세포는 계속 젖산을 통해서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암세포 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법이란 말이에요. 생존법.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단은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산성 물질을 안 먹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먹는 모든 음식은 산성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면은 어때요? 우리가 젖산을 만들잖아요.
단백질이면 아미노산, 지방을 먹으면 지방산. 산성 물질을 그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알칼리성 식품 같은 것을 먹는 게 중요하겠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 미네랄을 저는 이제 우리 암 치료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미네랄이 이렇게 몸을 산성화를 막아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암을 억제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미네랄 중에서도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은 우리가 칼륨이 알칼리성 미네랄이라고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알칼리토. 그래서 약간의 알칼리를 띈다. 그래서 알칼리 양 미네랄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그럼 칼륨이 많은 음식이 주로 어떤 거냐? 고구마나 비트, 그다음에 바나나, 토마토, 키위, 막 이런 부분들이 칼륨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이제 잘 마셔야죠. 우리 환자분들이 의외로 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물은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가 좋고,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래요. 물을 많이 마신다 해가지고서 완전하게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이런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같이 먹어주면 세포 안에 탈수도 예방을 하고 산성화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산성화를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우리가 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알코올은. 근데 가장 나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과음을 한다든지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폭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일 술을 마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나쁜 방법은 바로 우리가 보통 깡술이라고 하죠. 깡술이 뭐예요? 우리가 알코올이 어느 정도 이제 중독에 가까워진 사람들을 보면 밥을 안 먹어요. 반찬도 안 먹고 그냥 술만 마시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안 들어간다더라. 저는 술을 못 하니까 내가 그 심정은 잘 모르겠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옆에 봐도 안주를 안 먹어요. 근데 그런 음주 습관이 있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그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우리 몸에서 대장에서 비타민 K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 비타민 K가 K2, 2번 K2가 바로 우리 간에서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비타민 K2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안 들어오면은 비타민 K2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을 먹었을 때 알코올 속에 있는 알코올이 우리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바뀌거든요.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바로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만들어지는데 간을 보호해줘야 비타민 K2가 없으니까 훨씬 더 암으로 전환하는 게 빠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암에 이렇게 간암 걸렸을 때 우리가 체크하는 게 피부카2라는 그런 우리 종양 표시자를 보는데, 이 피부카2가 양성인 사람들은, 간암에서 피부카2가 양성인 사람들은 알코올 때문에 온 경우를 한다면 대부분 다 깡술을 먹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코올을 이렇게 마실 때 어떤 사람들이 암에 더 잘 걸릴 것인가? 가장 잘 걸린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깡술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 환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경우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그 술을 마셨을 때 암에 걸리는 게 어떠느냐. 자, 이걸 물어봤는데, 잘 마시는 사람들이 더 잘 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잘 마시는 사람들의 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진 양이 많아요. 근데 못 마시는 사람들은 조금만 마셔도 술이 취하고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진 양은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잘 마시는 사람들이 암에 더 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매일 먹는 사람들이 그렇고, 또 나쁜 것은 어느 순간 폭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알코올로 인해서 간암이 발생하는데 가장 나쁜 것은 일단은 깡술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알코올은 아주 적은 양,
보통 뭐 일주일에 와인 한두 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범위를 넣어서 어느 정도 내가 술 좀 마신다 한다는 것은 암에 항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렸는데, 간암이 아니고 암에 걸렸는데 이때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환자가 또 이거 물어봐요. 한 잔만 하는 것은 어떠냐, 이걸 또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한 잔으로 끝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술을, 우리 사람이 알코올 양하고 무조건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에 걸린다는 것은 알코올이다, 그러면 알코올이 주 영향을 준 거지 100%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요소들이, 여기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암물질로 작용을 했지만 그 외 것들이 보조가 있어야 암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조가 없는 경우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암에 안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조금밖에 안 마시는 사람, 아니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암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간암에 대한 원인이 단순히 알코올 때문에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간암하면 술이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술 때문에 오는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가장 많은 거는 간염이에요. 간염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그 모든 암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인 하나 때문에 온다기보다는 여러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몇십 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나 폐암 안 걸리더라. 담배 얼마 피지 않는데 폐암에 걸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보지 않느냐 모르는 거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커트해서 술을 얼마만큼 마시면 암에 걸리고 얼마 이하로 마시면 암에 안 걸린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죠. 간암이 어려운 이유가, 간암은 진짜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간이 크잖아요. 그래서 간이 원래 우리가 간은 뭐 가슴이 할 때 보면 두근반 서근반 한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무게도 두근반 서근반이에요. 두근반에서 서근반 사이인데, 이 간은 10분의 1만 정상적인 기능을 해도 간은 정상적인 간이에요. 그러니까 90%가 나빠졌을 때도 바깥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10% 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 안에는 간이 크잖아요. 암은 보통 뭐 1cm, 2cm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간 안에 있을 때는 아무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암이 어려운 거예요. 간 안에 증상으로 나타나려면 상당한 사이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암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대개 피곤한 증상, 그 다음에 체중 저하, 복통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달이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이즈 1cm, 2cm 가지고 이런 증상은 거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발견되면은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간암은 이게 암 자체가 어떤 침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이죠. 간암이 치료가 쉽지 않은 암이죠. 왜냐하면 치료제가 별로 없어요. 그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제 가장 해피한 거죠, 수술을. 그런데 또 우리가 가운데 있는 뭐 간문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동맥이라든지, 큰 담관이라든지, 이런 옆에 있는 암은 수술을 못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간이 우측간이 있고 좌측간이 있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다 가버린 경우도 수술을 하지를 못하고, 항암제를 쓰는 경우도 이게 다른 장기에 있는 암에 비해서 약이 별로 없어요. 신생혈관 억제제를 쓰는 것 외에는 크게 효과 있는 부분이 잘 없고, 세포독성 항암제도 우리가 쓰는 건 있지만 아주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간암은 상당히 힘든 암 중에 하나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환자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게 제대로 다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내용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드리면 댓글에서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도 오히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를 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